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2.3 계엄의 진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명령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경고용이라고 했다가 대국민 호소용이란 식으로 오락가락 말을 바꾸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JTBC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내용을 추가로 취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말했다고 밝혔다는 건데,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게 지난해 11월 24일, 그러니까 계엄을 딱 열흘 전이라고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대면서 두 차례나 같은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주연으로 등장하는 명태균 게이트. 이걸 덮으려는 게 온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계엄령의 진짜 이유는 아니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첫 소식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자진 출석 후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수본 조사 때 명태균 사건 관련한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이야기하며 명태균 사건도 언급했다는 겁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와 같은 진술을 두 차례나 반복해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때 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사건의 축소 또는 무마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명 씨는 구속 전 현 정부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질 거지. 특히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날은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과 같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1월 4일은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대검에 보고된 날입니다. 이때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측근과 비상계엄 계획을 구체화하던 시기입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본인과 부인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런 김용현 전 장관, 오늘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65명을 애국전사라고 부르며 영치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영, 곽종근 등 구속돼 있는 전직 군 사령관들에게도 편지를 써달라며 이들이 구금된 시설의 주소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려고 극렬 지지자들을 또 선동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사랑하는 애국 국민으로 시작하는 이 편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자필 옥중 서신입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과분한 영치금을 받고 있다며 이 돈을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난달 19일,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은 폭도로 돌변해 법원 담을 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 이름을 부르며 판사실까지 뒤지며 난동을 부렸는데 김 전 장관은 이들을 60여 분의 애국 전사라고 부르며 포장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 구국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며 사실상 제2, 제3의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표현도 썼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포함해 구속된 다른 군 사령관들에게도 편지를 써달라며 구금시설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어제 국조특위에 나와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정면 반박한 바 있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의원을 정확하게 끌어내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고. 김 전 장관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군 사령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이진우 여인영 두 전직 사령관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말이 엇갈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궤변을 또 늘어놓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따져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면서 계엄과 상관없는 격려 전화를 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정원 차장에게 돌연 격려 전화를 했다는 궤변입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밤 10시 53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홍장원 1차장한테 10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계엄 선포 직후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와 우선적으로 한 게 국정원 1차장과의 통화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을 뿐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2시간여 전 홍 전 차장에 잠시 뒤 중요한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언질했습니다.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격려 전화를 하기 위해 2시간 전 대기하라고 지시했던 셈입니다. 또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정리하라고 한 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인이 아닌 간첩을 잡으란 지시였단 주장도 폈습니다.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기 위해 간첩을 대신 끼워 넣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이 시각 군에선 계엄 상황실이 꾸려지고 경찰 기동대가 속속 국회에 배치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JTBC 윤세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부정선거를 수사하려던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계엄군들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 송곳까지 들고 갔던 걸로 이미 드러난 바 있죠.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건 본인의 지시라고 인정했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 보면은 일단 이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가 목적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하지만 검찰 수사에선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 케이블 타이와 두건, 송곳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확인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밝혔는데 어제는 부정선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 바뀐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경고성 계엄을 가지고 탄핵 심판을 하는 건 허상을 쫓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러나 여당에서도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이지 계엄이 벌어진 사실이 없던 건 아니죠. 전 국민이 포고령을 확인했고 군이 군대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말은 저한테는 약간 공허하게 들립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자 고개를 돌리고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신과 관련한 증언 대부분을 거부한 두 전직 군 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끝나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4시간 넘게 이어진 사령관들 증인 신문 동안 윤 대통령은 거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신문이 끝나자 환한 미소를 띠고 대리인단과 대화합니다. 잠시 휴정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증언대에 오르기 전 윤 대통령 방향으로 인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2시간여 신문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이 다시 인사하지만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인 줄 알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부재 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란 말을 안 합니다. 계엄을 선포하는데 국정원장 위치를 몰랐다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돌발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 배진환 변호사의 질문을 받고 계엄 당일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자 이를 듣던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다급하게 같은 대리인인 배 변호사의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이 누군가를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검찰 조사에서는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국회 측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던 부관의 검찰 진술을 언급하며 추궁했지만 증인 부관이 얘기하기로는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증인에게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었고 역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기억하는 것과 또 제3자가 하는 얘기가 저의 기억이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 육성을 들었다는 부관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윤 대통령 말을 부관이 옆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맞느냐며 통화 내용을 확인하자 이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총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어제 증인신문에서 이 전 사령관의 진술 거부가 이어지자 검찰 조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취지의 재판관 질문도 나왔습니다. 증인이 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때 변호인을 선임하셨나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 심판에선 이 전 사령관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검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 막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될 줄 미리 알지 못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계엄 하루 전날 이 전 사령관의 검색 기록을 보면 사실대로 증언한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는지,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뭔지 미리 검색해봤기 때문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적법했다고 생각한다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당연히 법에 어긋나지 않을 거라 여겼다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될 줄 미리 알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날 서울에서 비상 상황이 일어날 경우 수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었고 자신은 이에 대해 보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뒤 인터넷에 국회 해산이 가능한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는지를 검색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봉쇄 계획을 듣고 위법하진 않은지,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를 사전에 점검해 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등 단어도 검색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에서 수방사가 국회의 문을 열거나 부수는 상황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검색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서울 비상 상황 얘기를 하다 국회를 언급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답변이 제한된다며 불리한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 공범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른바 충암파 멤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지만 체포 명단과 관련한 질문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전 관련 자료를 잘 지우라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만큼 여 전 사령관 지시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한 간부에게 자료 같은 것을 잘 지워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방첩사 핵심 간부가 체포 명단도 없다고 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여 전 사령관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시의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입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어제 탄핵 심판에서 특정인들의 이름을 경찰에게 전달한 건 인정하면서도 저는 조지호 총장에게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명단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받았는지, 그게 체포 대상이었는지 등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 이 단답형으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 모교 출신인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역시 고교 선배인 김 전 장관과 함께 수개월 전부터 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암파 여 전 사령관이 선택적 증언으로 윗선을 옹호하고 자신의 죄도 줄여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미 체포조 관련 진술은 상당수 확보돼 있습니다. 구금 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JTBC 최연수입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군 판사 4명의 이름을 알려주고 누군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게 군사법원 운영 방식을 문의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인데 모두 최상병 사건 관련 판사들이란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여인영 전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계엄 당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군판사 4명을 찍어줬다고 했습니다. 공공신경의 사령관이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을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여 전 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 하에서 군사법원 운영이 궁금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계엄 군사법원은 어떻게 되지? 영장 청구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을 것 같고 하지만 3스타 방첩사령관이 소령급 군판사에게 군사법원 운영을 묻는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군판사 4명 가운데는 육군이 아니거나 중앙지역 군사법원을 떠난 군판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관련 사안을 물어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 전 사령관이 언급한 것으로 지목된 군판사 4명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을 담당했던 인물들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연관성을 묻자 여 전 사령관은 답을 피했습니다. 방첩사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쭉 박대령 사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셨나요?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증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권에선 방첩사가 비상계엄으로 군사법원을 장악해 박대령 사건을 뒤집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덮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군판사 사찰 시도에 대한 별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체포 지시에 대해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처럼 명단을 줬어도 붙잡으라는 게 아니라 동정을 파악해보라는 거 아니었겠냐는 건데 조보경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어제 오전 자신의 재판에서 체포 지시와 관련해 부정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체포조라는 용어는 군인들의 말버릇일 수 있다며 그 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재판에서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지시받은 사항인지 내가 평상시에 훈련 받아서 그때 내 입에 밴 용어인지 내려갈수록 도대체 지시받은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체포라는 말은 부하들에게서 나온 것일 뿐 김용현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거쳐 하달된 건 동정 파악 지시 아니었냐 물은 겁니다. 증인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것이 장관이 지시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동정 파악과 그 이상은 없죠. 일부 대원들이 수갑과 포승줄을 가지고 출동한 것도 체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장비 팩을 휴대한 것은 면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죠.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 장구입니다. 출동하면 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 의미를 삼기 시작하면. 김 전 장관도 앞서 헌재에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한테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고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몇 명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동정을 잘 살펴라. 관련자들 모두 명단은 인정하면서도 체포가 아닌 동정 파악 대상자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앞선 두 증인과 달리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처음 대통령과 통화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고 묻는 등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공세를 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반대신문 시작부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비화폰으로 대통령과 처음 통화할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물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술은 얼마나 마셨나요? 그날 저와 같이 자리셨던 분들이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 술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 지적할 땐 홍 전 차장의 역질문에 말을 돌리고 추가 설명엔 말을 막습니다. 아까 전에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한번 이 명단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나. 원래는 14명, 16명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과정에선 입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결국 홍 전 차장은 자신은 증인이지 피의자가 아니라며 검찰 조사하듯 질문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JTBC 여도현입니다. 증인신문에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이 메모에는 두 조로 나눠 체포 대상을 권고한 뒤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 메모 내용은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선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적은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구겨진 쪽지엔 체포 대상자로 꼽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중간에 받아 적기를 멈췄는데 체포 인원은 총 14명에서 16명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메모는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작성했습니다. 체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급하게 메모지에 받아 적었고 명단은 보좌관에게 부탁해 다시 정리했다는 겁니다. 흘림체로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도 같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1조, 2조란 단어와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한다는 문장을 썼는데 재판부는 작성 경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홍 전 차장은 급박한 상황에 기승전결을 맞춰 메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홍 전 차장이 적은 메모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이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내란 사태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루어진 비밀 회동을 놓고 여전히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 안가에서 모였는데도 참석자들은 대통령 없이 친목 모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이 올 거란 생각도 못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이 올 거란 생각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예. 안 해봤습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그럼요. 이상민 전 장관이 불러서 갔을 뿐 아는 게 없다며 추가 계엄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뭘 알아야 뭘 의논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궁금해서 갔다고요. 앞서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 전 장관도 경찰 조사에서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던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대통령 안가를 쓸 수 있다고 했다며 신세 한탄이나 하려 했다가 1시간 만에 헤어졌다고 한 겁니다. 박성재 전 장관도 해가 가기 전에 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 처장 등이 친목이나 신세 한탄을 이유로 그것도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이들이 모임 직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내란 사태의 비선실세 노상원 씨는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현직 군인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노 씨가 현직 시절 대북 비밀 업무를 수행한 우리 요원들을 폭탄으로 제거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가림막으로 가린 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육군 2군단 부군단장 박민우 준장이 과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현직이던 지난 2016년 대북작전을 마친 우리 측 요원들을 폭사, 즉 폭파시켜 제거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폭사시키라고 해서 폭사.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속으로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막 그 쌍욕 같은 게 나왔고. 당시 임무 자체가 실행되지 않아 지시는 없던 일이 됐지만 이런 증언을 들은 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요원들을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경련을 못 올지언정 폭파시키라겠다는 말이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사람이 물건입니까? 금수만 또 못 온 사람이고요. 이 같은 증언은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수첩에 적힌 사살 등의 표현이 근거 없는 상상은 아닐 거라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60, 7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노동조합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등 구체적인 계엄 실행 계획으로 보이는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 달 새 탄핵 반대 의견이 크게 늘었는데 갈수록 진영, 이념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에이스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51.4%, 기각은 46.9%로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5주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인용은 9.8%포인트 줄고 기각은 9.9%포인트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부울경 등 영남권과 충청권의 경우 직전 조사에선 탄핵 찬성 의견이 더 높았지만 이번에 줄줄이 하락하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대전, 충청, 세종, 강원은 인용 의견이 28.2%포인트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라, 제주에선 탄핵 인용 의견이 기각보다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30대와 60대에선 직전 조사보다 각각 13.8%포인트와 9.5%포인트, 70대 이상의 경우 15.8%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여론조사의 전체적 추이를 봐야 한다면서도 보수 지지층이 결집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념 대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발언할 수 있는 게 이상하지 않고요. 그간 구치소 접견 정치와 탄핵 심판 출석 등 윤 대통령의 지지층 호소 전략이 주요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법원 폭동 사태의 배우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은 폭동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2명에 대해선 자신이 이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특임 전도사에 대해 전광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특임 전사도 아니고 그냥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서울로 온 사람입니다. 가끔 인사하면 인사할 정도, 이 정도의 관계지. 아니 그런 애들하고 내가 대화할 군번입니까 제가? 자신은 몸이 안 좋아 일찍 집회에서 철수했단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요 그날 서부지법에 가서 연설하면 할 때 절대로 경찰과 충돌하지 마라. 그다음에 폭력하지 마라. 경고하고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 바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극우 집회 세력인 여의도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은 크게 전 씨와 유튜브 신의 한수가 주도하는 광화문파와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가 주도하는 여의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밑바닥을 그려가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박광배 그리고 목격자 K 우리는 평화 집회는 필요 없다. 평화 집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경찰이 폭동을 방치했다며 경찰 탓도 했습니다.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등 집회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찰에게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우선 경찰이 혹시 함정을 파놓고 이거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법적 회피를 위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선동적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저는 살아와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명이 한자리에 광화문광장에 딱 모여서 3.1 운동을 능가하는 이러한 우리가 저항운동을 우리가 진행할 것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폭동의 배후에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법원 폭동에 앞장섰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가운데 한 명이 이미 구속됐고 다른 한 명은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기로에 선 이 전도사는 취재진 앞에서 갑자기 크게 웃거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북한 지령이라고 말하는 등 기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남색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 차량으로 향합니다. 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소리를 내며 크게 웃습니다. 이 남성,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윤모 씨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주도하고 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특임전도사 이 씨에 이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선 두 번째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윤 씨는 정광훈 씨와 선부터 그으며 배후설을 부인했습니다. 저하고 지금 정광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연관을 시켜가지고 무슨 뭐 선동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북한의 지령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북한에서 지령이 내왔어요. 빨리 탄핵을 시키고 윤석열을 쫓아내라. 특임전도사 이 씨와는 어떤 관계냐 묻자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부지법은 어제 폭동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있던 20대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녹색 점퍼 남성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단체에 대한 수사도 검토 중인데 이 단체는 서부지법 폭동 직전 단체 사진을 찍고 실제로 법원에 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이 아이는 이제 14살 중학생입니다. 뒤편에는 더 어린 초등학생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최근 윤 대통령을 감싸고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행사에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이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앳된 얼굴의 10대 학생들이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섰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초반의 소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한국과 세력을 적개하며 자유한국적 질서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해 개헌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살 아이도 연단에 올라 발언을 이어갑니다. 이들은 모두 파주의 한 교회 10대 신도들입니다. 이 교회 목사는 새해 첫날 윤 대통령 책포를 막겠다며 10대 학생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들이 여기 밤에 많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학생들 왔어요. 중고등학생들.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달 18일엔 10대 학생들을 서울 구치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을 다 제가 합실상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구치소 방문객 대기실 바닥에 앉아 피자를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교회 예배 중에도 10대 학생들을 불러내 정치적 발언을 하도록 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배 순서지를 보면 온통 정치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 주제는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10대 소년 소녀 교인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시키고 정치 행사에 참여시키는 이유를 해당 교회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이렇게 극우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앞서 보신 교회의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고 좌익에 대항해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의 학교는 교육당국 허가도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입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된 아이들은 파주의 한 기독학교 학생들입니다. A교회가 3년여 전부터 운영 중인 교육시설로 담임 목사가 교장입니다.
11살부터 17살 학생들을 모집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기숙학교라고 소개합니다. 초등, 중등은 10시 반에 일어나고 고등은 6시 기상을 합니다. 종례 끝나고 매트를 깐 다음에 초등은 11시까지 자야 하고 중등은 12시에 자야 하고 고등은 1시까지 자야죠. 하지만 이 학교는 교육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입니다. 기독스쿨은 경기도 교육청에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아니며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시키고 있다 말합니다. 그 아이들 외친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교육인데. 좌익에 대항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도 합니다. 좌익들은 정말 사람 키우는데 진짜 무섭게 투자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키워야 돼, 사람을. 저런 아이들을 키워야 돼. 저들만 쫙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담임 목사의 강연도 정치적 발언들이 난무합니다. 김일성은 만세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쳐도 5.18 얘기하면은 난리가 나. 이재명 진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나와가지고. 12.3 내란 사태 이전에도 여러 집회에 학생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한 야당 정치인 규탄 집회에선 학생들이 단체로 경례를 하고 군무를 추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았을 때 그것이 그 개인에게는 어떤 하나의 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취재진은 교회 입장을 듣기 위해 이틀 동안 연락하고 방문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내란 사태 이후 환율이 갈수록 뛰면서 안정세라던 소비자 물가가 반년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방어선을 지키기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한 저가 커피 전문점입니다. 10년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1,500원으로 고수해왔지만 오는 13일부터는 가격이 300원 오릅니다. 저가 커피마저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건 치솟는 원자재 값에 고환율까지 겹쳐섭니다. 지난달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커피는 1년 전보다 10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외식 같은 게 제일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 무조건 소비가 동반되니까 좀 그냥 술 쉰데도 돈이 드는 느낌. 커피 시키는 게 밥값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해요. 커피 대신에 물을 마신다거나 하는 쪽으로. 지난해 9월부터 1%대로 안정됐던 물가 상승률은 석 달 연속 오르더니 지난달 2.2%를 기록했습니다. 반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가를 끌어올린 건 내란 사태 이후 더 치솟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환율 같은 경우 24년 11월 이후 1,400원대 진입 이후 계속 1월까지 상승하였고 실제 석유류는 7.3%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여파에 서울 휘발유 값은 3주 연속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기름값뿐 아니라 커피 등 국내로 수입하는 각종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사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역시 1년 전보다 2.5% 올라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길어지는 고환율은 우리 외환 보유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은 4,110억 달러로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천억 달러를 겨우 넘긴 건데 그만큼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에 달러를 끌어다 썼다는 뜻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며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의 전화 통화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거라던 전화 통화는 일단 무산됐고 트럼프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방침에도 10% 추가 관세 조치를 물릴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r. President, what's your reaction to China's retaliatory tariffs? It's fine. It's fine. We're going to do very well against China. 하지만 물밑에선 관세 조치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를 조율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백악관은 현지 시간 4일 오전 매우 이른 시기에 통화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전화통화는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조건을 둘러싼 물밑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No, we'll speak to him at the appropriate time. I'm in no rush. At the appropriate time. 미중 간 패권 경쟁 구도를 고려할 때 중국이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 시점을 엿새 뒤인 10일부터로 잡으면서 시간을 벌어뒀습니다. 그 사이 양국 정상의 통화가 이뤄질 경우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미중 간 관세 충돌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총생산은 0.8%, 내년엔 추가로 1.3%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의 전화통화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갈림길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전쟁 중인 가자 지구에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주 앉은 트럼프 대통령. 대뜸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 지구로 돌아가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Why would they want to return? The place has been hell. It's one of the meanest, toughest places. 남아있는 주민도 다른 데 정착시키자더니 폭탄 발언이 이어집니다. The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We'll own it. 폐허가 된 가자 땅을 미국 손으로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소유하면서 지중해 휴양지처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I think the potential in the Gaza Strip is unbelievable. Riviera of the Middle East. This could be something that. 이 야욕에 이스라엘은 맞장구 쳤습니다. He sees a different future for that piece of land that has been the focus of so much terrorism. 가자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통치하느냐로 긴 분쟁에 시달려왔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모양새는 주권 문제에 불씨를 남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이 있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관광지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이주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은 거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해체고요. 최근 트럼프 정부는 서한 지구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합병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 보였습니다. Israel has a biblical right to the entire West Bank. And in that conversation, you told me that, yes, you shared that view. Is that your view today? Yes. JTBC 이지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서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거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자신의 재판을 늦추려는 꼼수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2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걸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곧장 재판을 늦추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인 재판은 늦추고 그다음에 대선은 어떻게 좀 빨리 하고 해서 이게 본인이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이 재청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접수해 심판에 들어가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는 걸 겨냥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판에서는 무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도덕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헌재가 이미 2021년에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낸 바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은 국민의힘 행태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재판 지연은 사실 1심 재판을 5년 넘게 끌고 있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이철구, 김태우 의원 등등이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2030 참칭. 자, 연일 부정선거와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자, 최근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온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라고 발언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오늘 한 시민단체에 고발됐습니다. 자, 실제로 전 씨 유튜브를 보시면요, 테러를 예고하는 듯한 글이 실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자,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인데 전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지만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당사자가 어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40대 남성이었던 것이죠. 원래 20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전 씨는 지금 최근 들어서 2030 제자들을 향해서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호소하고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 단 사람이 전 씨를 추종하는 2030 세대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40대 남성이었던 것이고, 참고로 이 남성은 장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또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2030이 진짜 2030인지 확인해봐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2030으로 나이를 속이고 또 여론을 호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검증 질문까지 추가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20대라고 응답한 사람들한테 질문을 또 하나 집어넣었어요. 디토라는 노래가 누구 노래냐. 디토라는 노래가 누구 노래냐인데 거기서 뉴진스가 답인데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약 80%의 확률로 답을 맞췄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60%밖에 못 맞췄대요. 근데 이게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 응답률이 달라질 수 있느냐. 이게 근데 하도 이제 보수 커뮤니티 온 거예요. 그 여론조사에서 검증 질문 온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질문 내용을 또 변경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질문지 그래서 가져오고 나와 봤습니다. 자, 만약 20대나 30대라고 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카리나 윈터, 지젤, 닝닝이가 속한 지젤이 아니라 지젤. 지젤, 닝닝이가 속한 아이돌 그룹 어딘지 알고 계시냐? 알고 계시죠? 그럼요. 저는 2030에 속하기 때문에 1번 에스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찾아봤는데 에스파라고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놓으면 2030이라고 나이를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2030 세대도 뭐 다 각자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뭐 묻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로 그래도 또 이렇게 여론조사 질문까지 추가됐다고 하니 굉장히 또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 높아지고 있고 2030도 마찬가지라는 여론조사 흐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 대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일반화는 좀 힘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같은 제자라고 하지만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왜 2030을 팔아먹느냐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당에서도 좀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 나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보자. 내지는 난 당신들 이제 못 찍겠다라는 2030도 많습니다. 우리가 광장에 나가신 분들을 2030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잘못되는 거거든요. 2030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네, 다음 이슈는 뭡니까? 네, 바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여사님의 좋아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였죠. 김진태 강원지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걸 알려졌습니다.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2023년 1월 13일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해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용산 사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잘 됐다고 좋아했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명 씨가 저도 보내드렸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공교롭게도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을 면회한 바로 다음 날 김 여사가 나 의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카톡이 공개된 셈이죠. 참고로 이 기사가 뭐냐면요. 당시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 기후환경변화 대사와 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장관급인데 사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아예 해임시켰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게 그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김기현 당시 이제 후보로 나왔던 김기현 대표를 미는 대통령실과 또 나경원 의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그 국면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전대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친윤계 초선들이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사실인데, 자, 김 여사한테 해임되니까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 또 윤 대통령한테 해임당한 상황인데 두 사람에게 배척당했던 나경원 의원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모습 상당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온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반면 두 전직 사령관은 대통령 관련 부분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대통령이 누군가를 체포하라 한 적 없다는 등의 증언을 이어갔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윤 대통령에게 소개한 인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입니다. 먼저 헌재 증인석에 앉은 이 전 사령관은 충성파답게 계엄 선포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출동 시에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바 없죠? 네, 예. 없습니다. 예. 하지만 헌재 재판정에 이 화면이 공개되자 답변드리지 않겠다라며 입을 닫았습니다. 이 전 사령관이 간이란, 즉 조서 사이에 본인이 지문을 직접 찍은 검찰 진술조서엔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냐.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 즉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했지만 이 같은 진술에 대해선 부인하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총이라는 말이 오갔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전화 오시면.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진술을 막기 위해 같은 대리인단 변호사의 마이크를 황급히 빼앗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김 기자,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전 사령관이 왜 윤 대통령에게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 이런 답변을 반복했는가 생각해보면 이 상대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총과 관련한 얘기를 했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한 사람의 충성 장군, 여인현 전 장관의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 전 사령관 역시 부인하지 못한 명확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체포 명단입니다. 여 사령관은 교묘하게 특정 명단이라고 말을 했지만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몇 명이 있었다. 즉 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바입니다. 네, 특정 명단. 바로 여전 사령관의 통화에서 불러준 대로 홍장원 전 차장이 받아 적은 체포 명단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는 증언을 윤석열 대통령의 면전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이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된 사실도 있다고요. 네, 먼저 이 계엄의 한가운데인 밤 10시 53분 윤석열 대통령과 홍 전 차관, 국정원 차장의 둘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측이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 대통령은 이 심야 통화에서 본인이 검거라는 말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습니다.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방첩사의 간첩 검거를 도와줘라고 했다는 건데 이 검거라는 게 결국 누군가를 잡아들이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 상황과 관련이 없이 평소 방첩사가 간첩을 잡는 걸 도와주라고 한 얘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홍 전 차장은
누굴 잡으라고 하는 건지 몰라서 방첩사 여 사령관에게 물어서 앞서 말씀드린 체포명단 이걸 불러줘서 받아 적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사실 탄핵 심판정에서까지 대통령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상세하게 또 충실히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닥터 헬기는 국내에 고작 8대뿐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닥터 헬기를 늘리기 위해서 원하는 곳은 신청하라고 했는데 병원이나 지자체 어디도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지난해 12월 김포의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남성 해팔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천 길병원 응급의료진은 닥터 헬기로 환자를 이송해 곧바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닥터 헬기는 주로 교통사고나 추락 등 중증 외상 환자와 뇌졸중, 심정지 환자 등을 옮기는데 사망률을 27%나 줄입니다. 하지만 현장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매년 이용 건수는 늘고 있는데 고작 전국 8곳에서만 운영 중입니다. 정부가 닥터 헬기 한 대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전국 병원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3차례 공모를 받았지만 지원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응급실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했던 탓입니다. 충북대 병원의 의료진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증원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응급의학 전문의 5명,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총 17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응급실에 전공의들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거의 위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정작 닥터 헬기에 근무해야 되는 인원들을 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탑승 전담 인력을 위해 인건비 17억 원을 증액하려 했지만 지난 국회 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몸값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지금 있는 닥터 헬기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그만큼의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복지부는 올해 다시 닥터 헬기 공모를 하겠다고 했지만 의정 갈등이 풀리지 않는 한 의료진 확보도 환자의 목숨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출산한 직원에게 지원금 1억 원을 주는 파격적인 출사 장려 정책으로 화제가 된 회사가 있죠. 지난 2년 동안 98억 원의 지원금을 줬고 사내 출산율도 올랐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에선 신혼부부에게 월세 10,000원에 집을 빌려주는 대책도 등장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한 회사 시무식이 열리는 단상 위에 갓 태어난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출산한 28쌍의 부부들인데 모두 1억 원 출산 장려금 대상입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이제 경제적이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부담이 있기 마련인데 둘째, 셋째를 갖는다 하더라도 고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교육비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뭐 조금 더 돈을 더 모아서 뭐 지금보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할 때 좀 더 보탤 계획입니다. 이 회사가 2년간 지급한 출산 장려금은 모두 98억 원에 달합니다. 그 사이 사내 출산율도 소폭 올랐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출산 수가 23명이었는데 금년에 24년에 28명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자체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자체 임대주택입니다. 방 2개짜리 빌라인데요. 지자체는 월 평균 소득과 부부 합산 자산 등을 따져 임차인을 구합니다. 입주자는 최대 1,6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10,000원의 월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파격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결혼할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또 이제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재작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합계 출산율은 9년 만에 처음 소폭 반등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결혼 건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정부와 민간 차원의 파격 대책들이 출생률 반등 분위기를 잇는 마중물이 될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전북 지역은 연휴 때부터 쏟아진 눈폭탄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올겨울 최강 한파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가를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내려앉아 버렸는데 이 현장 상황 어떤지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양이가 송아지 옆을 지킵니다. 송아지는 철근이 부딪히는 소리에 놀랍니다. 전북 완주의 낙농단지입니다. 지난 설 연휴 때 쏟아진 폭설로 농가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떤 모습일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굴착기 주변을 서성이는 소들을 달래는 농장주. 위험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니,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몰고 와야지. 이리 와. 지난달 29일 설날 적설량 40cm, 말 그대로 눈폭탄을 맞은 젖소 농장입니다. 손을 이렇게 몰아 놓고 저 앞에 사료를 이렇게 밀러 갔더니 이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몇 시였어요? 4시 반. 농장주는 직접 굴착기로 철근 더미를 치우고 아내는 집 잃은 젖소 150마리가 다치지 않게 자리를 옮깁니다. 소들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 이게 문어나 버려갖고. 갇혔네요, 다. 다 갇혀버렸죠, 대기장에. 네, 저 자로 가자. 그러면 소들이 다 들어가요. 설 당일 축사 한계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송아지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내려앉은 축사 지붕 아래 젖소들이 모였습니다. 축사 안으로 더 들어와 봤습니다. 천장 곳곳이 뜯겨졌고 이렇게 아예 무너지면서 젖소가 다쳤습니다. 소가요, 지금 못 일어나. 저기 이 강판에 눌려가지고 여기 살이 다 찢어져가지고 지금 치료는 할 수가 없어요. 치료는 할 수가 없고. 근데 일어나면은 괜찮은데 못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추정되는 재산 피해만 4억 원. 이 씨도 이런 눈폭탄은 살면서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젖소 미긴 지는 한 40년 됐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이제 눈이 온다 해가지고 보강을 하긴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이게 강판이 못 이기고 무너나 버렸는데 그 밑에서 젖소가 깔려 있어가지고 이 철거가 지금 제일 급해요. 철거가. 근데 이제 우리 식구끼리 하니까. 다른 젖소 농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것이 다 쉬어갖고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눈을 치울 수도 없고. 또 오면 이거 다 흐물겠지 이제 더. 지금 저기 쉬었잖아. 하얗지. 불안하지. 이 상태에서. 또 더 많이 와버리면 이제 쓰러지니까. 완파나 반파 돼야 도움 주지 쓰러지기 전에는. 눈을 치울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싸비게 타고 올라가서 눈을 치려고 했더니 사람 죽겠어. 그래서 언제 내 것도 이렇게 흐려질지도 모르지. 이번에 눈이 길 잃은 눈이 아니고 물 먹은 눈인가 뭐야. 그러니까 눈과 비가 섞여서 자연한테는 할 수가 없잖아. 지자체도 노력은 한다지만 아직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피해 농가가 많습니다. 오래된 축사 같은 경우에는 기둥 보강이라든지 난방을 좀 철저히 해서 천장에 쌓이는 눈들을 좀 빨리 녹여서 이게 무게 하중을 덜 받게 한다든지 저희 직원들이 현장 방문 그다음에 계속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전북 지역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농민들은 일주일째 직접 피해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주에도 폭설과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늦겨울에 찾아온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의 추위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내일 서울이 영하 12도로 시작해 낮에는 잠시 0도까지 오르겠지만 모레 낮에는 다시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에는 사흘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3에서 10cm가량 더 내리다가 내일 오전 사이에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도 눈구름이 몰려오겠고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충남과 호남에는 5에서 15cm, 서울에는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과 제주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6도, 대전 영하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는데요. 반면 낮에는 잠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고요. 한파 속 눈 소식도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